초1부터 고3까지 12년 로드맵. 여러분 입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입은 수능 이용하는 정시, 학생부, 생기부 이용하는 수시,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만 나오는 내신이 있고 몇 점 1등급, 2등급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학종이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안에 담겨 있는 정성적인 내용, 주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느냐, 또 동아리나 산출물 같은 걸 뭘 했느냐를 보는 그런 입시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수능,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를 예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도 세 개로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내신은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형태로 보고 있고, 연대고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신의 길, 수능의 길, 학종의 길 이렇게 있습니다. 내신의 길은 한 학교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애들이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는 한 학교에 3명, 연고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는 주로 내신 가지고 합니다. 내신을 잘 따야 돼요. 내신의 길이 제일 강력한 게 의대 입시에서 약 40%에서 50%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아마 이게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의 길이 일반고, 지방 일반고에서는 가장 넓은 문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내신의 길로 상위권 대학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하면 너무 실력이 낮은 약한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을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내신의 길은 수능을 어느 정도 맞으면서 내신 잘 따는 게 그거고요. 수능의 길은 수능 잘 쳐서 가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길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학종의 길, 학생부 종합전형의 길, 특목고 종류들,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요런 데가 학종의 길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내신의 길에서는 학습 능력에다가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엉덩이,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사고력이 필요는 한데 다른 것만큼 필요하진 않아요. 수능의 길은 똑같은데 사고력이 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제급들은 사고력이 필요해서 그래요. 학종의 길은 사고력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호기심이 필요해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얘들은 특별한 과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보통 교과 외에 특별한 과목들, 대학교 과목이라든지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같은 특별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돼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산출물이라든지 수행평가, 소논문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초입도 12년 로드맵에서 내신의 길, 학종의 길을 간다. 수능의 길 말고 그런다고 했을 때 어쨌든 어느 정도 등급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학종의 길을 가더라도 등급이 중요해요. 그 안에서 등급을 보는데 요거는 진학사라는 데서 몇만 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이게 24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1학기 내신 성적을 1등급이었던 애 이제 상위 4%부터 11%까지입니다. 좀 잘하죠. 2등급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3학년 2학기는 입시 끝나고 성적이 나오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입시에 쓰이는 가장 나중 내신이에요. 3학년 내신 1학기에서 1등급 상위 4% 이내입니다. 비율이 몇 프로냐면 2%밖에 안 돼요. 8명 중에 1명. 아주 희박하죠. 그런데 3등급이었더니 상위 11%에서 24% 나쁜 성적 아닙니다. 얘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은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등급 올리는 애도 거의 없다.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졸업 등급이다. 안 변한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변합니다. 이거는 수만 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다 추적해봐도 늘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고등에서 역전은 없다라고 단언해도 됩니다. 그래서 입시는 고등 입학 전에 결정납니다. 그래서 12년 로드맵이라고 하지만 고등 3년은 사실 해오던 걸 그냥 할 뿐이에요. 이미 대급이 정해져 있다. 그거 역전 안 된다. 그러니까 9년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좀 무섭죠? 사실은 근데 9년 로드맵도 아니에요. 보시면 사춘기라는 거대한 복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춘기 오기 전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때 사춘기 오는 학생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5학년 때 오거든요. 6학년 때는 대체로 와요. 그러니까 빠르면 4학년까지가 끝이고 좀 사춘기 늦게 와도 5학년까지가 끝입니다. 로드맵 기간이 안 길어요. 생각보다. 그 뒤는 그냥 하던 대로 할 뿐이에요. 또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 좀 놀고 너무 일찍부터 달리면 쓰러지니까 5학년 돼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공부 시작하면 되지 뭐. 그래서 석 달에 한 학기씩 선행 심화 2권씩 쭉쭉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많이 놀리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공부 시작하지 하고 수학 선행 계획을 5학년 1학기 때 1월달 겨울방학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중학교 1학년 말에 3학년 2학기 선행 심화가 끝나고
중2 올라갈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선행심화를 하고 2학년 거를 3학년 2학기 때 좀 하다가 막판에 겨울방학 때 내신 대비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다 똑같이 가다가 중학교 1학년 요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라서 중간기말이 없는데 1학년 2학기부터 중간기말이 있거든요. 게다가 1년 중간기말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1년이. 그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좀 깨지고 리듬이 깨지고 해서 한 달씩 날아간단 말이에요. 1년에 4달씩 날아가요. 실제로 4달만 부서지진 않아요. 하다가 맥이 끊기면 맥을 살리는데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애들 느낌이 어떠냐면 학기 중에는 조금 쓰면 중간고사, 중간고사 치고 돌아서서 수행평가 좀 하다 보면 금방 기말고사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그래도 몇 달 달아서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건 방학밖에 없어요. 특히 겨울방학. 그런데 게다가 폭탄이 있습니다. 뭐냐? 사춘기라는 폭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돼서 1학년 1학기 하다가 1학년 2학기는 한운동만동 하다가 금방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수학을 기준으로 4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 역전은 안 돼요. 아까 보셨죠?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면 4학년 때 시작하면 좀 빨라집니다. 4학년 때 시작하면 중 1학기 때까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선행심화가 끝나요. 저희가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하는데 선행심화를 탄탄하게 3회독, 4회독까지 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진도는 쭉쭉 나가지는데 고등수학은 진도가 빨리 안 나가져요. 원래 6개월에 끝내라고 설계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도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켜보면 1년 걸립니다. 진짜 깊이 있게 하려면. 그냥 한번 수박 거달기로 보는 거야. 금방 하죠.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진짜 탄탄하게 하려면 1년 걸립니다. 이거는 뭐 고등부 쌤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높은 레벨까지 1등급 상위 한 10% 근처까지 하려면 1년도 부족할 거예요. 자, 1학년 2학기도 한 1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1학년 내신을 그래도 상위권, 상위 10%급 들어갈 정도까지 상위 10% 못할까요? 1년 해갖고는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1년, 1년에서 2년 걸려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가 2년. 한 2년 하면은 이제 상위권 대비가 돼요.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고2 선행을 해도 좋고 극심화를 더 해도 좋고 고1 거를 하여튼 뭐 그 선택할 여유가 있습니다. 4학년 때 시작하면 3학년 때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유가 있죠. 2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1년치를 2년 동안 탄탄하게 하고 중3 때 고2 거를 또 탄탄하게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전 대비를 좀 할 시간까지 있죠. 요 정도 하면 고1, 고2 과정을 어느 정도 심화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고1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3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이번 영어가 어려웠거든요. 1등급 90점 이상이 1등급이에요. 절대평가인데 90점 이상이 3점 몇 프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적게 나왔는데 1등급 받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고3 내내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국어 공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독서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을 쳐보면 거의 1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어 영어는 선행학습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의 선행학습을 한 상태로 올라갔어요. 독서와 영어라는 형태로 하고 올라갔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과학 하는데 진짜 시간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수학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 왜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3월달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수행평가 막 나와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중간이에요.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중간고사 치고 나면 또 수행 폭탄이에요. 좀 있으면 기말고사예요. 여름방학 때 잠깐 진도 나가고 수행 내신, 중간고사, 수행 기말고사 이거 반복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과학 공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3학년 때 시작해도 이 정도입니다. 4학년 때 시작하면 살짝 빠듯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개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입시가 일찍 시작된다. 국어, 영어는 끝내고 올라가야 된다. 수학은 전에는 선행 3바퀴 돌고 올라간다 상위권은 그랬는데 요즘은 3바퀴 돈다가 아니고 내신 등급을 만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국영수 3과목은 끝내고 올라간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는 새로운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고 국영수 끝내놓은 거를 등급으로 환원하는 시기. 1점 더 올리려고 내신하고 그런 시기고요. 나머지 과목들 공부하는 시기예요. 수행평가하고 이런 거 하기 바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입시 공부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능력, 주로 이제 학습능력과 사고력인데 예가 많이 향상돼도 12년 동안 큰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릴 때 기초체력을 길러놓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 때 역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학교 때 국영수 등급을 만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1등급 근처를 상위권은 그 정도를 하려면 사고력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개발 안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걸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설계된 거를 어린 나이에 하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놔야만 되는 거예요. 요게 12년 로드맵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1학년 올라가면 막 유치원 지난 애들이라 입자도 생각 안 하셨을 건데 생각보다 코앞에 있다. 초3부터는 시작한다. 그러면 크게 보면요. 사고력 같은 기초 체력 기르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하시고, 이미 이제 1학년 올라왔는데 한 6살, 7살부터 해서 초4까지 기초 체력 기르는 걸 하시고 학습 능력 기르는 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등과정 공부할 때 힘을 내려면 중학과정 공부할 때 공부 양이 많아졌을 때 잘 해놔야 돼요. 엉덩이는 사춘기 2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5학년이 사춘기라고 보면 3학년, 4학년, 2년은 엉덩이 힘을 기르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 2년 걸려요. 엉덩이 습관을 만드는데. 다음, 그릿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힘,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만드는 게 그릿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요 시기에 결정납니다.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여요. 그릿이 있는 애랑 아닌 애랑. 여러분도 아마 우리 아이가 그릿이 있는지 아닌지 벌써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직은 만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호기심. 호기심이 중요하게 안 보시는데 호기심은 학습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호기심이 얼마나 학습이 중요한지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새로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약간 연세 드셨을 때일 거예요. 호기심이 약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릴수록 호기심이 강합니다. 아마 지금 학부모님 정도 되시면 벌써 호기심이 쇠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나와서 그냥 안 하고 계신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이 새롭게 나왔고 이 인공지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몇십 년이 큰 영향을 받을 건데 지금 인공지능에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대충 쓰는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벌써 우리 부모 세대만 돼도 호기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면 호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목고 가려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초 또는 초2까지는 핵심은 그릇 키우기예요. 그릇은 정서, 태도, 능력이에요. 어떤 정서, 어떤 태도, 능력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고나 이런 특별한 걸 생각하면 초2부터는 워밍업을 하시고 초3에는 워밍업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엉덩이 습관 만드는데 2년 걸려요. 그때 핵심은 규칙적 공부 습관 만드는 거예요. 엉덩이 만드는 기간이에요. 엉덩이. 그리고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죄송하지만 이때부터 입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니더라도 초4부터는 하십시오. 아까 이제 진도 계획 보여드렸잖아요. 초5 때 시작하면 늦다고요. 중간에 중간 기말 또 사춘기나 복병이 있어서 고1 과정 좀 공부하다 끝나버려요. 고1 과정 끝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까지 생각한다 하면은 입시가 3학년 또는 4학년에는 시작하셔라. 요 시기의 핵심은 공부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거 집단 롤 모델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위권이라고 인식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중거 집단, 내가 누구를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이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사춘기가 오면 입시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 해놨던 거를 끌고 갈 뿐이지 새롭게 공부 양을 늘린다, 정체성을 상위권 정체성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어릴 때, 아이일 때처럼 말랑말랑한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의 제일 과업이 독립이기 때문에 안 하던 공부를 외부에서 압력을 넣잖아요. 극렬하게 반발합니다. 스스로 공부 시작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운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부터 여러분은 그동안 해놨던 기초공사를 가지고 그냥 갈 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3년, 중학교 3년 동안에 아니면 초6까지 하면 3, 4년 동안에 여러분이 기초공사 한 걸 가지고 입시의 대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고1 들어가서부터는 역전이란 게 없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그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분이 그때 안 하던 공부를 시킬 수는 없다. 요게 무서운 진실 또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는 초 1, 2, 3, 4, 5 정도까지다. 사춘기 오기 전까지 한 5년 남았다. 지금 초1이면. 지금 초3이시면 2, 3년밖에 안 남았다. 이게 12년 로드맵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실 때하고 또 달라져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수능 절대평가를 32년부터 도입할 거다. 이거는 교육부 장관, 서울시 교육감 이런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거 정권 색깔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대구 교육감이 강리 교육감이신데 이분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의장이세요. 대구 교육감이신 분도 이걸 주장하십니다. 수능 절대평가 하자. 수능 절대평가 거의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왜 수능이 절대평가 되냐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하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 수능이 지금처럼 대학을 완전 좌우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고교학점제는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과목을 듣게 만들겠다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입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수능 과목 외에 다른 거를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절대평가가 됩니다. 미국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세요. 강은희 교육감 협의회 회장이세요. 대구 교육감이세요. 이런 분들이 다 수능 절대평가 한다고 합니다. 됩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언제부터? 현 중1, 예비 중1 또는 예비 중초 6부터는 된다. 늦어도 현재 올라가는 6학년부터는 된다. 이거는 된다. 그러면 수능이 절대평가면 내신 절대평가가 될 거냐? 거의 된다. 거의.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늦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단 말이에요. 상대평가는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게 더 완화될 겁니다. 더 완화될 겁니다. 아예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아니더라도 몇몇 과목은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일부 소수 과목만 상대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2 때 배우는 과목 대부분은 절대평가가 될 겁니다. 그럼 고1 때 배우는 과목 정도만 상대평가가 되거나 그것도 없어지거나. 자, 그러면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면 뭐로 뽑을 거냐? 그냥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요게 SAT거든요. 수능. SAT가 세 번째 정도 중요해요. GPA, 내신이죠. 숫자로 나오는. 요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세트, 선생님이 생기부에 써주시는 거. 얘가 수행평가에서 뭘 했는데 발표를 했다. 얘가 어떤 걸 궁금해하더니 더 탐구해서 뭘 했다. 써주시는 거. 그 다음에 비교과, 뭐 동아리, 경시대회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거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요. 우리는 세트 위주로 합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1등이 뭐냐? 이수 과목입니다.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그것도 전공 적합성이 있는. 예를 들면 의대를 간다 하면 생물, 화학 이런 거를 고급 화학, 고급 생물, 화학 실험 이런 특수 과목들을 들어야 돼요. 그거 보고 뽑을 거예요. 미국 아이비리그가 벌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일반고를 완전 압살하거든요. 예를 들면 낙생고, 일반고란 말이에요. 낙생고에서 수능 영어 1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반에도 몇 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비학군지로 가면 전교 1등도 영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학력 격차가 벌써 어마어마한데 특목고 자사고로 가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실력 순으로 뽑으면 특목고 자사고가 다 뽑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신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니까 암만 공부 잘하는 서울영재고 애들이라도 그 안에는 1등급이 있고 9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거기 1등급 있고 9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애들은 실력은 있어도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평가가 된다, 내신이. 그러면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실력 순으로 가면은 명문대 애들이 다 점령하죠. 일반고는 전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원래는 폐지해야 맞아요, 고교학점제. 근데 폐지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쿼터제를 할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 쿼터, 쿼터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최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종 쿼터가 있던 것처럼 일반고 비학군지 쿼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쿼터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쿼터제를 하는 게 기회균등 전형, 농어청 특별 전형, 탈북민 특별 전형 이런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쿼터제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아주 소수만 뽑으니까. 그런데 다수 일반고 학생의 95%를 차지하는 비학군지 일반고 애들을 위한 쿼터제를 운영할 거예요. 요게 전체 인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정치적 힘겨루기에 따라서 이 비중이 10%가 될 수도 있고 10%까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50%보다 더 많이 쿼터제가 있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쿼터제가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에요. 여기는 일반고 애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또는 용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윤과 학추 이런 형태로 일반고 쿼터를 줄 거예요. 얘들끼리만 경쟁할 거예요. 아마도 얘들이 적으면 30%, 많으면 50%,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한 40%, 50%, 많으면 60% 가까이를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거예요. 수능 전형은 없어집니다. 절대평가니까. 그냥 너무 공부 못하는 애들 수능 최저를 둬서 커트라인을 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쿼터제로 내신으로 가는 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길.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지만 특목고 특별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고 전형, 특목고 전형 크게 두 개로 갈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입시 환경이 바뀌었다. 특목고 존치되는데 수능 내신이 없어진다. 그러면 특목고가 최상위권을 가는데 유리하다. 매우 유리하다. 이거 이제 폐지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하다가 끝났어요. 그대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 대원외고, 박주민 의원이 대원외고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 50대 이상이에요. 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우리 사회에 가장 의사결정 중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내신 가지고 쿼터제로 들어갈 거고 실력순으로 들어가는 건 특목고 자사고가 휩쓴다. 약 3대 7에서 일반고 3, 특목고 7에서 5까지 그 사이 어딘가 될 거다. 특목고 자사고가 50% 언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입학생의 절반까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교육 환경 변화입니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초등 1학년 로드맵을 짤 때 기초공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정서, 태도, 능력, 공부하는 힘, 지식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요것만 지식만 보시기 쉬워요. 연산학습지 풀리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은 공부하는 힘 중요하게 여기시죠. 또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학습 능력,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제가 생각에 더 중요한 건 정서하고 태도다. 공부할 맛을 알아야죠. 수학하는 재미를 느껴야죠. 재밌어서 하면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잘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이 약 물고 나는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돼, 출세해야 돼, 억지로 이 약 물고 공부한다. 이게 불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재미있게 공부하고 습관돼서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기왕 공부할 거 좋은 태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태도, 성장 마인드셋, 탐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고 검사 받는 공부, 눈치 보는 공부 아니고 뺀질거리고 여리저리 눈치꾸러기로 공부하는 거 말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 전교성 풀어제끼고 끝. 내가 뭐 다음에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게임 지식 필요할 거 아니에요. 레벨 올라갈 때 어떤 지식, 기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애들이 놔둬도 잘해요. 억지도 안 시켜도.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자기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연구를 거듭한다고요. 대충 막 별표치고 넘어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탐구도 엄청 해요. 애들이 스킬 올리고 뭐 잘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그걸 파고들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 한다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놔둬도 점점 기술이 늘고 지식이 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재밌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는데 안 그래요. 공부도 재밌어요. 게임이 학습을 흉내냈다니까요. 학습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궁금하게 만드는 호기심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우리 인간에 심어놨고요.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뭘 하다가 발견을 하거나 해결되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확 나오게 돼 있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업적을 이뤘어. 그럼 성취감이 확 생기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를 게임이 이용해 먹는다고요. 우리 인간이 학습을 위한 이 메커니즘, 감정이나 도파민, 호르몬 이런 거를 게임이 이용해 먹어요. 공부도 재밌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운동 재밌다고 몸에 부상 생기는데도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달리기 재밌어서 무릎이 나갔는데도 계속 달렸어요. 조금만 나으면 또 달리고 조금 더 다치면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회복 훈련하고 해서 또 달리고 무릎이 이제 완전 나갔어요. 저는 무릎이 나갈 때까지 달린다니까요. 배드민턴 재밌어서 배드민턴 잘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재밌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달리기나 배드민턴을 시키는 대로 따라해. 막 억지로 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시험 못 치면 혼내고 틀리면 실수하면 수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게임도 안 하고 배드민턴도 재미없을걸요. 공부가 재미없는 거는 본질이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어른이 자기가 억지로 이 약 물고 돈 때문에 일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공부도 이 약 물고 나한테 혼난다면 공부해 이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고력에서는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애들 수도 없이 많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고력 수업 재밌어 한다는 거. 특히 GTG 사고력은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교과수학도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심지어 교과수학하러 오는 날이 너무 설레고 기다려진다고. 자기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GTG 교과수학 가는 날이라고 하는 애도 있을 정도예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는 정서, 태도,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약간 도식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정서입니다. 이게 가장 밑바탕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그 위에 다 안 됩니다. 억지로 막 괴로워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 공부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엔 태도예요.
재밌긴 한데 공부하는 태도가 안 좋아. 조금만 안 되면 답보고 빨리 못하면 얽매 기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태도가 안 좋으면 그 위에 흔들리죠.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공간지각력이 약하면 도형 문제 어려워요. 논리력이 약하면 수학 어렵죠. 연산력이 약하면 수학이 어렵죠. 추론 능력이 약하면 좀 어려운 문제 못 풀죠. 이런 기초 능력을 길러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죠. 그 바탕 위에 지식 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학습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요런 수학 교육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 밑바탕을 이루고 중요한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1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수록 밑에 정서 태도가 중요하다. 요게 로드맵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기초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릴수록 교과 수학 말고 사고력 수학도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이라는 게 뭐 연산 빼고 나면 생활 수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원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고 또 기초 체력 길러야 되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고력 수학도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분류한 건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면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 염두에 두십시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탐구 사고력, CMS, 메스몽 뭐 이런 데입니다. 수학 동화책, 또 교양 수학 단행본 이런 게 다 지식탐구 사고력이에요. 당장 교과는 아닌데 뭔가 고학년이나 경시 지식이나 뭔가 교양 수학에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해요. 주입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생각하는 재미도 느끼죠. 문제풀이 사고력이 있어요. 창의적 문제결력 문제를 푸는 거예요. 1031, 팩토 이런 문제집도 있고 소마 프리미어 이런 데도 이런 데죠. 문제풀이 사고력이에요. 창의적 문제를 풀어요. 교과시간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유형, 개념 이런 거를 이용하는 문제고요. 창의적 문제결력은 그런 거 없이 생머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사고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고력 하면 주로 요거죠. 시중에 있는 사고력 문제지. 요것도 머리를 개발하죠. 처음 보는 문제 풀어내는 힘을 개발하니까 교과심한테도 도움되고 하죠. 교구활동 사고력. 대표적인 게 CMS. 교구활동 사고력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간지각력을 개발하려면 이 교구 이런 활동이 좋고 논리력을 개발하려면 이 교구의 이런 활동이 좋고 헬스장 갔을 때 광배근 개발하는 이런 땡기는 게 있고 대흉근을 개발하는 이렇게 미는 게 있고 이두박근 개발하는 뭐 이런 기구가 있고 대퇴사두근 개발하는 무슨 기구가 있고 전문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과 연계 사고력 요즘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사고력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필즈 더 클래식 요런 데가 교과 연계 사고력이고 CMS의 AP 수학 요런 게 교과 연계 사고력이에요. 어떻게 하냐? 위탁년 선행학습을 미리 사고력 방식으로 해요.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활동도 넣고 그렇게 해서 대신 교과 문제집처럼 모든 지식을 다 빠짐없이 하진 않고 띄엄띄엄 징검다리처럼 몇 개를 해놔요. 다음 정서태도 사고력 수학 정서와 수학 태도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고력이에요. 뭐 저희 GTG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재밌어하고 깊이 생각하고 끈질기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고력마다 목표가 조금씩은 다르죠. 하지만 크게 말하면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수학이에요. 그럼 정서 태도 능력을 바탕으로 교과 수학이 지식을 담당하죠. 기술을 담당하고 그런 이제 분업책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그릇을 키우는데 조력하는 게 좋다. 정서 태도 능력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그 그릇의 내용물을 채우는 이제 교과 수학이죠. 비유하면 교과 수학이 축구 전술훈련, 축구 기술훈련이라면 사고력 수학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전술훈련, 기술훈련 해야죠. 패스, 드리블, 슛, 전술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패스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실전 훈련도 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민첩성 운동 따로, 지구력 운동 따로, 유연성 운동 따로 이런 전문 기초 체력 운동도 해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가 됩니다. 지식, 기술훈련, 기초 체력 운동. 밥이 교과 수학이라면 밥만 먹고 안 건강하니까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사고력 수학이 강하면 교과 심화 문제를 더 잘 풀어요. 안 가르쳐줘도 풀어요. 그냥 푸니까 막 심화 문제 때문에 오답하고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술술술 잘 나가죠. 심화 문제집도 더 깊이 준심화 할 애가 최상위 같은 극심화를 할 수도 있고 응용만 할 애가 준심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행과 심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무를 벨 때 시간이 좀 들어도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 놓으면 오히려 그 뺏긴 시간 이상의 나무를 많이 벨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제 점점 어릴 때 교과 수학을 시작해야 돼요. 아까 보셨죠? 4학년 때는 시작하셔라. 3학년 때 시작하시면 상위권 되기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때 교과 수학 시작하려면 교과 수학은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축구 전술훈련 많이 하는데 6살 때 축구 교실 처음 갔는데 막 세게 전술훈련하고 실전하고 못하면 혼내고 야 그때 이렇게 패스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재밌게 축구 하잖아요. 근데 그 축구 재밌어서 하고 성취감 느끼고 성장하는 그 맛을 알 때 축구 선수반에 가서 주 2회 하고 좀 세게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교과 수학 같은 좀 퍽퍽하고 센 거를 하려면 먼저 수학 정서, 태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 축구 재미있게 만들어 놔야 선수반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고적 수학과 교과 수학의 이런 역할 분담을 잘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로드맵 짤 때 이제 진로별 로드맵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학년 때 지금 하죠. 사고적 수학은 하십시오. 문제결력 수학, 필즈, 팩터 1031, 문제의 길잡이 같은 거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권합니다. 교과 수학은 퍽퍽해도 얘는 재밌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교과 연산하기도 바쁜데 하나 더 해요 하시는데 하십시오. 강력 추천합니다. GTG 사고력 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만들어 놓으면 머리 쓰는 맛을 아는 애들은 오히려 얘를 좋아합니다. 1031 필즈 같은 거를. 이 두 개는 세트로 좀 하십시오. 교과 수학 연산만 해도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근데 영재고 생각하면 슬슬 교과 선행 시작하십시오. 근데 영재고 아니고 과학고나 자사고 생각하면 아직은 교과 선행 안 해도 돼요. 사고력하고 문제결력하고 연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극심화 최상위 수학 안 해도 돼요. 이거 1학년 때부터 막 최상위 수학의 왕수학까지 불리시던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념 원리가 복잡한 게 없는데 어렵게 하려니까 베베 꼬인 것밖에 없어요. 안 하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 이런 거 하십시오. 베베 안 꼬이고 문제가 아주 좋아요. 사고력 문제집을 하십시오. 1031 이런 거를. 자, 2학년 아직 사고력 수학, 문제결력 수학은 하시고 교과 수학은 영재고 생각하면 시작. 요즘 같으면 2학기에는 저라면 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에는 슬슬 시작하십시오. 3학년 때는 교과 시작해야 돼요. 3학년 되면은 아직까지는 사고력하고 문제결력 유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문제결력 수학은 이제 앞으로 교과하면서 계속 병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103이나 필주 기준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많이 안 해는 중급. 영재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중급. 우리 학원에 일부 잘하는 애들은 필즈 1031 고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한 애들. 고급은 어른들도 대부분 잘 못 풀어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압니다. 배경 지식은 별로 안 필요한데 풀기 어렵구나. 아, 문제가 상당히 고급지다. 아, 문제가 상쾌하다. 이 느낌 드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인데 어려워요. 여러분이 미적분을 알아도 잘 안 풀립니다. 여기 상당히 수준이 있는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문제결력 수학하시고 사고력은 저는 권합니다. 계속 유지를 권합니다. 해보면 기초 체력 그릇을 키울 시기가 아직은 3학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4학년 고등과정 들어간 애들이 4학년부터 나오거든요. 고등과정 들어가면 사고력은 끝. 근데 중등과정 할 때까지 사고력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결 수학은 필즈 고급 아니면 3%란 게 있어요. 디딤돌에서 나온 3% 2과정, 3과정까지는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고등과정 들어가면 다 스톱. 고등과정 전에 중등과정 할 때까지는 3% 해도 도움돼요. 교과 수학은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4학년 되면은 이제 고등과정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이 정도가 보통 합니다. 5학년, 6학년, 고1 과정을 6학년 때 시작하는 게 6학년 여름방학 요즘은 타이트해져서 6학년 올라갈 때 고1 과정 시작하는 게 영재고의 마지노선. 과학고나 자사고는 6학년 말 때 고등과정 들어가는 게 마지노선. 사고력은 고등과정 들어갔으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수학은 이제 3% 필즈 수학 1031 레벨이 아니고 KMO 과정이거나 영재고 수학이라고 있어요. 이런 중등 문제 결력이 있습니다. 교과 심화랑은 좀 결이 다르고 영재고나 과학고 기출문제 그런 급들 또 KMO급들의 문제 가지고 머리를 개발하는 거를 영재고 가는 애들은 옛날엔 필수였는데 요즘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좋다. 근데 필수는 아니다. 중학생이 되면 최상위권은 KMO를 합니다. 아직도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 근데 자사고 애들은 양다리 전략을 요즘은 합니다. 자사고를 노리거나 낙생고 같은 학군지에 명문고를 가는 애들은 양다리 전략을 해요. 자사고 준비하다가 가볍게 영재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KMO까지는 안 하고 KMO 말고 영재고 기출문제급들을 가지고 중등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거를 합니다.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KMO는 요즘은 좀 중2 때는 KMO를 새로 시작 안 하는 분위기예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정도 수상권만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1학년 정도면은 입시가 또 바뀌어 있을 거라 디테일하게 아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재고 과학고는 크게 보면은 초등 5학년 때 고등 간다. 조금 늦어도 6학년 때는 고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고나 낙생고 최상위를 노린다. 초육, 중1 초에 고등 들어가면 거의 막차일 것 같아요. 거의 막차. 그냥 일반고를 간다. 이거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 가기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고 안 뽑습니다. 서울대 합종으로 뽑히는 애들 대부분 다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에요. 서울대 수시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직윤, 아까 쿼터제라고 했죠. 요 두 개인데 일반고 애들은 쿼터제, 직윤, 학교장 추천 전형 가고 특목 자사고 애들은 학종으로 가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학종으로 못 가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어렵다. 쿼터제만 노려야 된다. 그러면은 3년 선행 정도 아까 보셨죠? 3년 선행, 고1, 고2 것까지 선행하는 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완전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문과 최상위 이제 외고 국제고죠. 외고 국제고는 수학 선행을 1.5년 선행 정도인데 요즘은 좀 외고도 수학 비중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문과 이과 구별 없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니까 일반고에서도 문과 가는 애들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아마 이게 상대평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외고 가는 애들도 2년 선행하고 오는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과니까 뭐 우리는 문과 갈 거니까 수학 좀 덜 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그래서 2년 선행은 할 수 있게 수학을 한다. 대신 이제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는 끝내고 가는 수준 돼야죠. 사회를 끝내고 가지는 않죠. 사회는 독해력이라는 형태로 끝내고 가는 거죠. 배경지식, 독서라는 형태로. 그래서 문과는 국어, 영어, 사회를 독서라는 형태로 끝내고 가야 돼요. 상당히 수준 높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과는 국영, 수까지는 끝내고 가고 과학도 제 생각에는 자기 주력 과목은 하고 가야 돼요. 왜냐? 고등학교 가서 예를 들면 의대 간다 하면은 화학하고 생물을 중간을 건너뛰고 예를 들면 화학 1, 화학 2 좀 이름 바뀌었습니다. 요즘 화학 2를 막 쪼개놨는데 그냥 화학 1, 화학 2라고 할게요. 화학 1, 화학 2, 그 다음 고급 화학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고급 화학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수능 절대평가 세대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특별한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이 수과목이 중요한데 심화 과목을 꼭 수강해야 된다. 그거 보고 뽑는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대학 과목 성의수 AP라고 하는데 AP 5과목 정도를 A 학점 받아야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될 거니까 과학도 자기 주력 과목 하나 많으면 2개는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화학 1 안 듣고 화학 2 고급 화학 또 화학 실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안 하면 못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과학도 주력 2과목은 그까지 말씀을 드렸고 과학 말씀 나온 김에 초등 1학년부터는 실험과학 좀 하십시오. 요때 실험 설계하고 실험 데이터 해석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과학 재밌지 하는 재미를 불러일으켜요. 6살짜리 축구교실 5살 때 축구교실 하는 그 느낌이에요. 재미 위주로. 근데 그때 생긴 과학적 정서 태도가 그 뒤에 과학 공부할 때 쓰여요. YG만이 좋아요. 다음에 사고력 과학 초4, 초5 때 하십시오. 그때 내용적인 선행, 중학교 과학을 선행해요. 이걸 내신과학으로 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내신과학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워요. 사고력 과학 하십시오. GTG 사고력 과학이 있고요. 대치동에다 사고력 과학 좀 있습니다. 고등과학을 초5나 이때부터 들어가세요. 화학하고 물리 2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일반고 준비하는 애들은 그렇게 2개까지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주력 과목 하나, 화학 아니면 물리 하나 정도.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화학, 의대 관련은 화학 한 다음에 생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올림피아드는 하면 좋고 그래요.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 GTG 사고력과학 또 화학 올림피아드까지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좋고 저희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설명의 영상 보시면 도움 됩니다. 그럼 부모표 교육할 때 조심할 것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연산학습지 이런 거 시키다 보면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너한테 좋은 거니까 해. 정신 차리고 해. 실수하지 마. 빨리 해. 많이 해. 이렇게 군대에서 명령 내리듯이 할 수가 있어요.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뭘 시키잖아요. 이게 어른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안 하면 너 회사에서 잘려. 이거 안 하면 너 승진 못해. 이거 안 하면 너 돈 못 벌어. 이게 우리 어른들을 움직이는 동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한테 통할까요?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 꼬맹이들인데 이게 통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도 없는 애 통할까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압력을 넣어요. 뭐냐? 잔소리. 또 잔소리가 좀 지나치면은 화를 낼 때도 있고 체벌을 할 때도 있고 애를 냉정하게 대하는 냉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반대로 칭찬으로 조정하기도 하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 아우 하고 안 하면은 막 냉정하게 하거나 애들이 다 안다고요. 나를 조정하고 있구나. 부모와 나 사이에 공부가 끼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열심히 하죠. 부모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근데 놀고도 싶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수 안 하고 싶어도 실수를 해요. 아직 발달 단계가 그만큼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전두엽이 이 실수를 컨트롤하는 데인데 이 전두엽이 그만큼 발달된 나이가 아니에요.
그 기질 따라서 전두엽이 좀 늦게 발달하는 타입도 있고, 저는 이제 ADHD가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실수를 계속해요. 어른이 돼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공부 싫어하고, 이렇게 느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기부여를 하세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어른한테 동기부여하는 것처럼 주로 당근과 채찍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독약입니다. 너무나 큰 독약이에요. 여러분이 게임을 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애한테 게임 공부를 시켜보십시오. 게임 끊을 겁니다. 비교하고 혼내고 왜 이렇게 늦어? 야, 옆집에는 7시간 게임 하던데 너는 뭐야? 10분도 안 하고 옆에 8레벨인데 너 2레벨인데 이렇게 해서 돼? 하라고 가르쳤잖아. 몇 번을 가르쳐주니? 이렇게 하면 게임 끊을 겁니다. 제가 달리기 무릎이 나갈 정도로 달리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5분 달리기도 못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달리기도 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달리기가. 근데 누가 저한테 혼내면서 코치님이 붙어가지고 지적질하면서 회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달리라고 했잖아요. 회원님 이랬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기계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넣고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야지, 석유 넣고 돌리면 돌아가야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감정과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아이의 결에 맞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일단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그 아이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애기잖아요. 12년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요. 1년 남았어. 고3이야. 그러면 뭐 정석은 나발이고 당장 점수 올리는 걸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한참 남은 애인데. 그리고 결과 위주의 피드백이 아닌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숙제를 했니 안 했니? 몇 개 틀렸니? 100점 받았니 못했니? 친구랑 비교해서 1등 했니 못했니? 이렇게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하시면 점수가 아주 나빠집니다. 모 연산 전문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는 빨리 풀고 정답을 맞히는 거로 서열을 매겨요. 멘탈이 아주 다칩니다. 수학 멘탈. 다른 학원이라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멘탈이 다치고 수학 공부 정서가 망가지냐?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해서 그래요. 저만 해도 수영 배우다가 몇 번을 수영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 숨쉬기가 안 되더라고요.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박치거든요. 몸치고 박치니까 이 박자 맞추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계속 물 마시게 돼요. 그때마다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코치님.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달리기는 제가 앱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 앱은 제가 1분만 달려도 잘했어요 해주고, 제가 거기서 내세우는 게 있어요. 30분 달리기 앱인데 1분 달리고 뭐 걷고 이런 식이에요. 다 하기만 하면은 참 잘해서요. 도장 찍어져요. 제가 안 해도 뭐라고 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더 하고 싶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 이게 공부에 중독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려고 처음에 쉬운 걸 해요. 근데 하면은 막 성공하면은 막 이렇게 뭐 소리도 나오고 뭐 터뜨리고 점수 올라가고 그렇게 바로바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요. 못했다고 처벌을 안 해요. 틀렸다고 전에 했잖아요. 뭐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게임이. 그러면 바로 게임을 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면 점점점 어려운데도 더 매달려서 연구한다니까요. 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긍정적 피드백을 안 주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처음에 몇 번은 하죠. 아우 잘했다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에는 더 이상 물을 안 줘요. 새로운 거. 뭔가 문제 있는 거에 에너지를 쏟게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에너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잘 되는 거는 신경을 끄게 돼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애기가 일어서기만 해도 막 좋아서 박수치고 한 발짝 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애가 잘하더라도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성취, 앉아서 뭘 했다는 것 자체가 성취거든요. 다 못 풀어도 좋아요. 시도했잖아요. 시도한 게 어디예요? 박수를 쳐주고, 야 네가 5분이나 했구나. 오늘 진짜 하기 싫었을 건데 한 문제 풀었구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공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다음 적기교육. 요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늦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거 좀 하지 마세요. 꼼꼼탄탄. 그리고 심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했었는데 애가 잘하는데 살짝 틀린다고 문제집 3권 내고 풀리는 분이 있어요. 꼼꼼탄탄하게 한다고. 그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하시라고요. 이거 한다고 진도 늦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진짜 어렵고 중요한데 3년 걸려요. 고등학교 1학년 하는데 2년, 고등학교 2학년 하는데 1년. 그래서 이 3년은 중학교 때 3년은 고등과정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꼼꼼탄탄, 암만 꼼꼼탄탄하게 하고 심화를 해보십시오. 고등하고 레벨이 아예 다르다니까요. 근데 꼼꼼탄탄하게 한다고 진도 느적느적 하다가 기회 다 놓쳐요. 심화하시는 분 있어요. 심화가 중요하다. 고등 내신 중요한 거 아니까. 고등 내신 어려운 거 아니까. 심화를 해놔야지 고등 때 잘해야 하면서 최상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왕수학하고 몇 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는 또 잘 못 따라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심화는 이렇게 못하죠 하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심화 문제 하듯이 다 가르쳐주고 오답 노트하고 저번에 가르쳤는데 왜 까먹어서 애하고 싸우고 책 찍고 난리거든요. 하지 마시라고요. 응용만 해도 돼요. 심화 안 되면 사고력이나 이런 전문 프로그램으로 머리 개발하시고 교과 심화 하지 마시라고요. 초등 교과 심화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꼭 필수일 것 같죠. 하면 좋죠. 근데 필수 아니에요. 제가 설명회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어떤 문제집이든 기본서 한 권하고 응용서 한 권, 두 권 하세요. 정답률 70% 나오는 문제집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응용 완수학 뭐 A급 이런 거가 정답률 70% 나오면 그거 하시면 되고요. 최상위가 정답률 70% 나오면 그거 하시면 되고요. 최상위 S가 정답률 70% 나오면 그거 하시면 되고 응용 해결의 법칙이 70%면 그거 하시면 되고 디딤도 응용이 70%면 그거 하시면 돼요. 정답률 70% 나오는 문제집까지만 하세요. 안 되는 심화 억지로 하려고 애하고 실험하고 책 찍고 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진도 늦어지면 안 된다고요. 고등에서 어차피 극심화 다 하거든요. 우리가 고1 과정만 2년 잡았고 고2 과정 1년 잡았잖아요. 3년 동안 진짜 극심화를 그때 해야 된다고요. 그때 할 거니까. 그때 필요한 심화 능력은 초등 따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레벨이 달라요. 초등에서 뭐 심화 어려워 봐봤자 개념 5개 정도 결합된 게 끝이에요. 5개도 잘 없죠. 개념 3개 결합되고 사고력이 결합된 입대요. 근데 고등과정은 개념 10개씩 결합돼 있다고요. 풀이과정은 막 2페이지씩 된다고요. 그거를 해내려면 고등과정 가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초등 꼼꼼탕탕 심화 너무 힘 빼지 마셔라. 진도 뽑으시 하전민 농법이냐 유기농 농법이냐. 당장에 점수만 보고 연산학습지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서 반복해서 99점 100점 맞으려고 막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장 점수 올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만 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독서, 사고력, 생활습관 같은 거. 저희가 해보면 이 3개만 보면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지 못할지 압니다. 지금 당장 막 딸딸딸 연습해서 연산학습지 많이 하고 해서 성적 잘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독서의 양이 적고 사고력이 약하고 생활습관이 부모가 끌고 가야만 겨우 따라오는 애잖아요. 그런 애는 100이면 100 뒤로 가면 추월 당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초등 때 저학년 때 바짝 자라다가 초등 고학년 중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처지는 애들 다 화전민 농법을 한 거예요. 유기농 농법을 하십시오. 독서, 사고력, 생활습관 이거 기르는데 첫째 시간을 쓰십시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하고 국어는 진짜 어릴 때 끝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는 손대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지금 영유 나오고 초등 저학년 때까지 하면은 끝일 거예요. 그 뒤는 그때 길러놓은 영어를 가지고 독서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듣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 3과목은 너무 느직하게 하면 안 돼요. 딱 적기에 하셔야 됩니다. 자, 연산훈련 어릴 때 초1이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연산. 참고로 저희 아들이 이번 고3이고 수능 미적분 쳐서 이과의 수학을 쳐서 100분이 100이에요. 잘했고 그런 애들 저희 주위 많은데 연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해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연산 하루지 하고 잘하는 애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 연산은 자동화 필요해요. 단위 연산이 뭐냐?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2자리 나누기 한 자리 2자리 곱하기 한 자리 3자리 나누기 한 자리 요까지가 단위 연산이에요. 이건 암산으로 돼야 돼요. 2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특히 암산돼야 돼요. 이거 필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시킨다고 필산을 시키는데 필산시키면 망합니다. 꼭 암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37 곱하기 4 이런 거 암산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까지는 단위 연산이에요. 이건 자동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드릴형 연산 학습지를 해도 돼요. 구몬, 뭐 기탄 이런 거 해도 되고 너무 지겨워하면은 사고력 연산 학습지도 있어요. 응용 연산, 사고셈 이런 거 있거든요. 무슨 셈 종류들. 빨강 연산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단위 연산은 자동을 하셔라. 단위 연산이 어디까지냐면 3학년 1학기 연산까지예요. 3학년 2학기 연산부터는 복합 연산입니다. 복합 연산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세 자릿수 더한다고 쳐요. 한 자릿수 덧셈이란 단위 연산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합 연산은 자동화가 안 필요해요. 어떤 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연산학습지 안 하다가 나중에 4, 5, 6학년 때 연산학습지 시키는 분 있으신데 말리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치거나 악기로 치면 처음 배울 때 바이올린 같은 거 활키고 뭐 피아노 같은 거 음짓고 이런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춤에도 있고 무술에도 있고 스포츠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본 동작을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단위 연산입니다. 이거 도래했는데 연결 동작을 계속해요. 악기를 뭐 노래만 치고 있고 춤이라면 그냥 전곡을 다 하고 무술이라면 그냥 하고 그렇게 연결 동작만 연습한다고 해서 실력이 어느 이상 안 늘어요. 기본 동작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연결 동작은 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합연산 학습지가 딱 그런 거예요. 단위연산만 학습지를 하시고 복합연산은 참고서로 충분해요. 우리가 2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복합연산하는 연산학습지 하지 마세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참고서 2권만 하시면 충분하고 정 어딘가 약하면 그 포인트에 비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수의 연산 틀린 애들이 많아요. 그거는 단위연산이 부실한 애들이 첫째고, 2번째가 요 암산이 안 되는 애들이 부실해요. 암산이 안 되는 애들이. 3번째가 소수에서는 중요한 건 소수점이거든요. 점의 원리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거는 연산학습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번째가 이제 주의 집중력이 약해서 발달이 덜 돼서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뭘 시키냐면 반반 노트를 시켜요. 반반 노트. 반반 노트가 뭐냐면요. 참고서를 풀 때 노트 한 페이지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1번 풀고 2번 풀고 이렇게 왼쪽이 연습장이에요. 오답 노트가 보통 다른 노트에 하는데 오른쪽이 오답 노트. 그래서 오른쪽은 비워놔요. 틀리잖아요. 이건 맞고 2번이 틀렸어. 틀리면 자기 풀이를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서 그 다음부터 풀어요. 이렇게 자기 풀이를 돌아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를 합쳤어요. 그게 반반 노트인데 연산할 때 여기에 풀고 틀린 데를 찾기 시키니까 빨리 개선이 돼요. 주의 집중력이 약해서 틀린 애들도 빨리 개선돼요. 2번째로 도구가 있어요. 반반 노트 말고 깍두기가 있거든요. 깍두기가 뭐냐면 요렇게 받아쓰기 노트 같은 거예요. 받아쓰기 노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소수의 계산이나 여러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줄을 못 맞춰서 틀려요. 특히 곱셈, 나눗셈이 많거든요. 그래서 3.14 곱하기 2.3 뭐 이런 거 할 때 요 줄 맞춰서 딱 쓰게 시키면 실수가 확 줍니다. 이런 반반 노트나 깍두기 노트 같은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요. 저희는 뭐 교구를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교구는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연산 훈련할 때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요 비법이 뭐냐면 실수 사냥이라고 합니다. 실수 사냥이 뭐냐면 뭐 연산 학습지를 하든 뭘 했잖아요. 참고서에서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틀렸어라고 안 지적해주고 한 5문제 정도를 끊어서 이 5문제 중에 틀린 거 있어. 네가 찾아서 고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실수를 자기가 찾아야 돼. 근데 마치 흥미진진한 도전인 것처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실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네가 공부했으니까 실수가 있지. 근데 실수를 네가 찾아봐. 원래 그 찾기 어려워. 근데 찾으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문제 중에 자기가 틀린 걸 찾아야 돼. 그럼 찾아내면은 와 찾았다 사냥 성공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실수했다고 지적하고 혼내고가 아니고 하나의 실수를 스스로 찾아내는 게임, 미션을 만들어주고 성공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실수 찾는 거 어렵거든요. 그걸 해낸 거잖아요. 성공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빨리 줄어요. 수학 정서를 안 해치면서. 그래서 도구로는 반반 노트와 깍두기 이용하시고 방법으로는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실수 사냥 이용하십시오. 저는 이제 교과 수학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최상위 수학이 메스타픽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유형이 있고 밑에 새끼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위에 유형만 풀게 해요. 기본 문제, 대표 문제만. 맞으면 밑에 새끼 문제 안 풀고 넘어가게 해요. 대신 틀리면 밑에 거 푼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밑에 거 안 풀고 싶어서 실수 잡으려고 한 번 더 검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산훈련에 단위연산은 자동화를 꼭 시켜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는 연산학습지 웬만하면 하셔라. 자동화 돼야 돼요. 복합연산은 하지 마셔라. 참고서만 하셔라. 이제 짜증나게만 만들고 심화에 집중 못하게 하고 내용에 집중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셔라. 반반 노트하고 깍두기 같은. 그 다음에 스스로 고치는 미션을 주셔라. 실수 사냥같이. 그렇게 하시면 연산 훈련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공부 습관 만드는 법. 저는 공부를 잘 시키려고 애하고 관계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안정 애착 관계.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결과가 좋을 때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나쁠 때라도 사랑. 네가 노력한 거로 나는 충분히 너를 인정해. 이런 과정 중심의 피드백. 못할 때 지적보다 잘했을 때 칭찬하는 긍정적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안정애착을 만드십시오. 왜냐? 일단 우리 인간이 공부하려고 태어난 존재 아니잖아요. 대학 가려고 태어난 존재 아니잖아요. 잘 살려고 공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학벌이 있는 거지. 학벌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이하고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부에도 사실은 이 안정애착이 도움이 됩니다. 사춘기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길면은 초6부터 해서 7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해야만 돼요.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만 돼요. 근데 그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 잘하고 싶은 동력의 80%는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망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연산 실수 하나 잡으려고
문제집 한 페이지 더 풀리려고 애를 닥달하고 부정적 피드백 주고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화가 나서 우리도 애가 미워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서와 태도가 먼저다. 좋아하면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건 고3 1년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꼬맹이가 12년 동안 싫어하는 걸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부 태도 잘못 잡아놓으면 애들 어떻게 하냐면 다 푸는 것만 피드백을 주잖아요.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주잖아요. 못하면 혼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표 칩니다. 별표 치면 혼 안 나거든. 빨리 끝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린다고요. 대충 그냥 풀어서 찍어서 답을 써요. 아니 뭐 이게 정상격차처럼 생겼네. 3번 이렇게 해요. 그게 빨리 숙제를 끝내거든요. 틀리면 그때 고치면 되지. 처음부터 이게 낑낑거리고 어려운 거 매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대충 찍어서 비논리적으로 막 해도 되지. 이런 태도가 쌓인 애는요 공부가 잘 안 늘어요. 근데 요거 내가 진짜 이게 알쏭달쏭한데 요건지 아닌지 따져봐야겠어.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낑낑거리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태도가 있고 그렇다고 해봐요. 이 태도 차이는 지금은 큰 차이 아닌 것 같죠. 연산 위주니까 저학년 때. 하지만 점점 벌어져서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서와 태도를 먼저 만드십시오. 좋은 정서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어려워요. 양육할 때 일관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일단 생활습관 교육이죠. 여기 핵심은 숙제 먼저예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숙제 먼저 하고 놀아. 요것만 먼저 만드실 수 있으면 생활습관 교육 많은 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돼야 돼요. 설득하고 자시고 필요 없고 원래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나면 숙제 먼저 하는 거야. 5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연산 한 글자 해도 되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쐐기처럼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면 되니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십시오. 그거를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라고 해요. 작은 습관의 힘인가 영어로는 아토믹 헤빗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참 도움이 된 책인데 운동할 때 습관 들일 때 30분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헬스장 가서 들어갔다 나온다. 달리기는 신발끈만 묶고 현관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온다. 그것도 성공이라고 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30분 달리기가 되고 1시간 달리기가 되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느끼게 만들어서 설계를 하십시오. 저 GTC 사고력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쉬운 것부터 재밌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공의 크기를 키워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1분이면 몰라요 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30분이 돼도 매달려 있고 얘들아 쉬는 시간이야 해도 너 할래요 막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이게 점진적 몰입이고 작은 성공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 여러분이 숙제 먼저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긍정적 피드백만으로도 된다니까요.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를 설계하십시오. 요거 저희가 한 2년 전에 한번 이제 3년 전인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한 번 더 할 때 됐는데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 아니고 우리의 진짜 생각, 진짜 감정을 느낍니다. 말로는 잘했네 해도 실망한 거 알고요. 이렇게 콧기만 하면 해도 아이는 압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시기가 쉬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꼴랑 7년 산 애들이잖아요. 앞으로 자기 살아온 거에 2배 이상을 더 2배 가까이 공부해야 될 애들이에요. 대학교 치면은 뭐 3배 정도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고. 지금 당장 보면 한심해 보이고 실망스럽고 실수도 많고 약속하고 어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아이를 믿어주십시오. 아이는 우리가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주면 몇 년 뒤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합니다.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이 요번에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인데 KMO 금상을 땄어요. 이 학생이 우리 사고력 입학시험 치고 들어올 때 성적은 저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생활습관이 잘 돼 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되고 그런 애죠. 게다가 곰곰이 따지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느리더라도 끝까지 납득될 때까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점점 올라서 나중에 제가 수업하는 이제 그 학년 최고 잘하는 반까지 왔거든요. 제가 사고력 수업하는데 확실히 원래 있던 애보다 못했어요. 나중에 KMO 반 가서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상까지 받았어요. 2차 시험도 금상 받았거든요. 겨울학교도 들어갔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됐어요. 어릴 때 남들보다 뒤지는 거 보고 거기에만 주목했으면 우리 애는 안 되나 보다 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거에 배우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한 게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기적이다. 태어나서 똥 싸는 거 하고 우는 거밖에 못하던 애잖아요. 먹고 싸고 울고밖에 못하던 애가 지금 이 꼬물꼬물하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더 성장할 걸 믿어주십시오. 우리 아이 속에는 거대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남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나를 믿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를 끝까지 믿어줄 단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어줍시다. 실망스러운 모습 봐도 그거는 우리 아이의 일시적인 거라고 믿어주자고요.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럼 학원에서 사고력 수학 수업과 교과 수학 수업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고력 수업이 7세 반부터 초5까지 다 있습니다. 교과 수업은 초1부터 있는데 초1 3월에 1반 개설합니다. 진도 따라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개설하는데요. 1학년 3월 한번 개설하고 1학년 9월에 그 다음 진도, 2학년 올라가는 1월, 2학년 7월, 3학년 1월, 3학년 7월 이렇게 개설하게 됩니다. 진도는 1학년 3월에 개설하는 반은 4학년 1학기로 시작할 생각이에요. 좀 빠릅니다.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라 그렇고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연산, 암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1학년 교과 진도보다 1학년 연산, 암기를 먼저 마치고 교과를 나가도 되나요? 되죠. 연산은 그냥 교과 진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쭉쭉 나가셔도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해 못하고 막 나간다,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고요. 문제를 틀리면 짜증내고 화내는 예비 초2 완벽주의 성향 아이, 공부 습관 도와줄 방법 있을까요? 틀리면 짜증내고 화낸다. 이거 자주 듣는 경우인데 이거하고 어려우면 찡찡거린다. 이 두 개가 좀 많더라고요. 틀리는 원인이 저는 실수사냥같이 틀리는 걸 네가 찾아내면 내가 따봉이야 이렇게 하면은 교과에서 짜증 제가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내고 하면은 틀린다고 짜증내는 거면은 그 배후에 결과 위주의 피드백 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고정 마인드셋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내 가진 타고난 재능 탓이야, 내가 타고난 머리 덕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내 머리 나쁜 거야가 되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은 저희가 설명회 워낙 중요해서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거 아닌지 보셔야 돼요. 근데 고정 마인드셋 아닌데 짜증낸다, 숙제 빨리 끝내고 놀아야 되는데 못 끝내서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학생, 그리고 완벽주의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이라면 마인드를 조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짜 과학자는 한 번도 안 틀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험을 끝없이 여러 번 해, 1000번도 해.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 이야기를 좀 하시고 아까 했던 실수사냥같이 틀린 걸 스스로 찾아내는 미션을 주시면 그렇게 짜증 안 내요. 반반 노트도 아직 2학년이면 반반 노트 좀 못 쓸 것 같긴 한데 3학년부터는 저희가 반반 노트 시키면 잘하거든요. 틀린 거 찾아낼 수 있게 노트에 좀 풀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여튼 실수사냥 같은 거 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많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성대 경시든 저학년 경시대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경시대회 특강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해드리는데 근본 방침은 즐거운 도전이면 하셔라. 그런데 즐거운 도전 아니고 애랑 뭔가 실험해야 되고 애가 인상 쓰면서 한다 그러면 마셔라.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애가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미래가 걱정될 것 같다 하면은 마셔. 성대 경시 성적이 미래 성적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으면 애한테 표가 나요.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이 저절로 돼요. 그러면 멘탈이 안 좋고 공부 동기에도 안 좋으니까 마셔라. 근데 그렇지 않고 즐거운 도전이고 한 문제 더 공부했으면 즐거워.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면 어느 기회에 하겠어. 한번 해보자. 이게 문제 재밌네. 이런 거면 하셔도 2학년에 쉬운 경시대회에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경시대회 종류는 경시잖아요. 겨룬다가 있어요. 그래서 서열을 매기고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기 쉬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HME 같은 절대평가하는 경시대회가 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등수가 아니고 몇 점이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다 아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HME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이라면 공부를 할 동기도 되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어느 정도 성취도인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 시험 없어서 체크가 어려운데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등 서술형 문제집들이 많은데 몇 학년부터 풀어야 될까요? 서술형 문제집, 이거 서술형 문제집을 풀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술형 문제를 유독 못 풀어요 하는 애를 자세히 보시면 못 푸는 원인이 그냥 근본 독해력, 문해력이 약해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념이나 원리를 할 때 연산이나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만 한 학생이에요. 개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벽에 부딪히냐, 나누기부터요. 나눗셈이 좀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안에는 나눈다도 있지만 비율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개념이 어려운데 그거를 기계적인 연습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개의 과일이 있는데 6명이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사람 몇 개일까요? 이런 게 나누기 문제인데
똑같이 분배한다. 아니면 어떤 거 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빼낼 수 있다, 들어간다라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문장제를 해석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를 발견 못하는 거죠. 추론 능력이 약하다는데 그거는 개념이 약해서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논리력이 약해서 문장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국어 멀쩡하고 개념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논리력이 약해서 문장제를 못 풀 때는 문장제 연습을 암만 시켜도 유형 암기밖에 안 돼요. 논리력이 뭐냐? 보통 우리가 논리력 하면은 모순 없이 생각한다 또는 조리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많은 양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무질서한 이 상태에서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재구성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정보 처리 능력이죠. 논리력이. 문장제라고 하는 게 많은 양의 정보가 뭐 문장제가 2줄, 3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 이야기책하고 정보 밀도가 완전 달라요. 그 2-3줄밖에 안 되는데 정보 양이 10개씩 막 들어가 있거든요. 10개까지는 안 돼도 5-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5-6개의 정보량을 머리에 한 번에 집어넣어서 작업 기억력 안에서 그 용량 안에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 튕겨나가요. 마치 전화번호 10자리, 12자리 정도를 외우라고 외워서 키를 누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안 되실 거예요. 보통은 7, 8자리가 끝이거든요. 그게 작업 기억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맨날 시시한 문제만 풀 때는 작업 기억력에 다 집어넣어서 푸는 거는 됐어. 주로 이제 막 기계적인 공부죠. 아니면 유형 암기해서 풀 때는 됐는데, 처음 보는 문장제 문제인데 정보량 자기의 작업 기억 용량보다 많아요. 많으면은 이 정보를 처리하는 논리력이 필요해요. 논리력은 논리력이라는 역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기호를 이용한다거나 그림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정보를 외부 저장 장치, 컴퓨터로 치면 램이 작업 기억력이고 하드디스크나 SSD 외부 기억 장치거든요. 이 외부 기억 장치가 주로 기록이에요. 교구나 이런 거에 위탁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게 압축, 기록, 그림, 기호, 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을 논리력이라고 불러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논리력을 개발하는 게 교과 수학이 없어요. 논리력을 이용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수학은 논리력이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정작 논리력을 개발하는 단원이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집합과 논리 살짝 나온 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고적 수학이 담당을 해요. 사고적 수학 중에서도 논리력 개발하는 교구를 이용하시거나 퍼즐 같은 거 이용하시면 문장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집을 푸는 게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국어가 원인이거나 논리력이 약한 게 원인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국어가 되는지, 논리력이 약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찾아오십시오. 네, 찾아뵙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문장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문적이라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